모악산 자락에 그린 바보를 만나다. 강건 목사의 말이다. 모악산은 호남의 명산이다. 모악산은 어머니 모자의 바위 암자로 이루어져 있다. 모악산은 어머니 산이자 동해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산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모악산은 영험한 산으로 인식되어 수많은 무속 신앙의 본거지가 되었다. 한때는 모악산 주변에는 80여 개의 사찰이 밀집되어 있었다고 한다. 모악산은 미륵 신앙의 본산이자 동학 농민운동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유화백의 모악제 미술관은 모악산의 남쪽 자락에 아담하게 둥지를 틀어놓았다. 유화백이 한국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이유는 모악산의 전기를 이어받은 것을 화풍에 고스란히 옮겨 담았기 때문이라. 얼굴 가득 선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굵은 주름이 유화백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바보스러운 미소가 아니었을까. 유희열 화백의 작업은 남도의 민화 전통과 연결되어 설명되는 경향이 있다. 작가의 작업실이 자리한 모악산 자락의 무기가 그의 작업에 영향을 끼쳤을 거리란 주장도 있다. 모두 틀리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주의할 것이 있다. 지리적 혹은 환경적 요인에 근거한 비평은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국적 혹은 지방적 취향을 만족시키는 데 국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작가는 스스로 이러한 비평의 굴레, 즉 환경 결정론의 굴레에 자신을 가두지 말아야 한다. 예술가에서 주어진 소명은 환경의 수능이 아니라 환경에 대응하는 예술가의 태도로서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예술의 속성은 기존의 관습이나 윤리, 규범, 풍속, 습관, 그리고 제도와 이데올리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먹고 자란다. 나는 유희열 작가의 예술 세계에서 이러한 실험과 모색의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화실을 돌아보며 1실, 2실, 3실을 다 보니 정말 목사님의 말대로 바보스럽게 그림만 그린 작가임이 틀림없었다. 서영희 미술평론가는 유희열의 작품은 삶과 놀이의 화엄세계라고 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그다지 낯설지 않은 화가이다. 비록 국제미술계가 그를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군안에 미처 손꼽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는 오래전부터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비중 있는 작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적어도 그런 점에서 그의 위상은 늘 확고부동하다. 유희열 작가의 예술적 원형도 이같이 미륵신앙과 민속신앙이 합류하는 모악산의 지역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 앞서 강원 목사, 김영호 평론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서영희 평론가 모두 모악산의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다. 거기서 나온 신앙, 무속신앙이 그의 작업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유희열 작가는 1실, 2실, 3실을 모두 그림으로 꽉 채워 있는 그야말로 바보스럽게 작업만 한 작가이다. 주름살이 깊게 파인 것은 그야말로 세월의 고행을 알려주는 58년의 세월을 말해준다. 평면에서 입체로 자신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가고 있는 작가. 조만간 더욱더 큰 빛을 발하는 작가가 되리라고 믿어주지 않는다. 유 작가 여기 내가 우리 김영석 씨하고 왔다 갔다 한참 됐죠? 그렇죠. 그때가 벌써 한 10여 년 되나요? 여기 원두막 있는 네네네네. 밖에 원두막 있던데 네. 그거 잘 살려놓으셨어 보니까 옛날 흔적이야. 네. 근데 이 화실은 예전부터 있었다면요? 이게 처음 여기가 논하고 밭이었거든요. 예. 그 이제 밭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집하고 작업실만 우선 짓고 들어왔죠. 33년 됐습니다. 33년? 네네. 오래되셨구나. 이 전라도 이게 전라북도인가요? 네. 예. 이게 작업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수도권에서 늘 보고 전시 뭐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우리 작가 중에 하나가 유희열 작가인데 또 3년 전인가 2년 전에 우리 금보사 아스센터에서 네. 큰 전시도 개인전도 하시고 네. 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더 우리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작업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우리 이제 이 미술 쪽에 작업을 시작할 때. 저 그냥 우연히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 네, 당시에는. 국민학교.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네. 사범학교 나오셔서.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뭐 심부름도 시키시고 그 대회도 나가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림 쪽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 중고등학교 때 그 학접부를 이렇게 뭐 생활기록부. 네,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떠들어 볼 기회가 있었어요. 무슨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도 꿈이 화가였어요. 아, 늘 그렇게 네네.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오히려 우스갯소리로 야, 그 젊은 날에 경찰관이나 식시원 군인도 좀 돼보고 싶었을 텐데 그 참 그렇게 소박했다냐. 꿈이 화가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랬습니다. 꿈이 화가가 이제 화가의 꿈이 이루어지셨네. 아, 그 어려서 화가의 꿈을 갖는 건 쉽진 않죠. 멋있는 거 우선 겉에 보이는 거 멋있는 거 찾는 게 우리 보통인데. 글쎄 말이에요. 남자애들이 조금 뭐 대통령 된다는 친구도 있고 뭐 장군이 된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네. 이제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림은 그때도 뭐 거의 저희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미술교육과였어요. 미술교육과다 보니까 그림도 접할 수 있었고 그때는 뭐 교육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필요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르들을 그때 맛은 다 봤었죠. 그러니까 다양한 걸 이제 하면서 서양화 쪽을 먼저 네. 하셨고 지금 작업실에 이렇게 쭉 한 바퀴 보니까 입체는 요 근래에 주로 많이 하신 것 같고 전에는 그 평면 쪽에 네. 작업이 뭐 수천 점, 수만 점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던데 아이고. 작업량이 하루에 어느 정도 돼요? 작업은 시원찮아서 그렇지 다작을 하는 편이에요. 네. 보통 제가 움직이는 시간이 5시면 일단 기상해서 아하. 네, 1시간쯤 뭐 꼼지락거리다가 7시까지 운동하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이제 밥 먹고 9시면 작업실에 들어오죠. 네. 공무원이네, 공무원이야. 그렇게 해서 거의 다른 데서 안 놀고 그냥 작업실에서 논다 이거지. 네네 5시나 6시까지는 거의 지키려고 하죠. 그러면 네. 뭐 한 하루에 7, 8시간씩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네.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여기서 노는 것도 작업이니까. 네. 우리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전업작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뭐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뭐 이렇게 특별히 화가의 꿈을 물론 가지셨지만 이렇게 전념하는 어떤 그 집중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제가 그랬어요. 어디서 나와요? 결혼하기 전까지 중고등학교 교직에 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결혼을 3개월 앞두고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결혼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결혼하면은 아이 생기고 저러면 교직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안주한다 이게. 네 이때 그만두자 그러고 3개월 남겨놓고 그만둬 버렸죠. 대단한 그런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생을 사서 온 건데 네네네. 그래도 그게 남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의 유열 작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화가가 안 되면 정말로 아내한테는 물론이고 아이들한테도 가장 무능한 애비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어떻게든지 화가가 돼야 된다. 아마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결혼 3개월 전에 학교 교직 때려치고 안정된 직업 때려치고 나는 앞으로 그렇게 안주할 수 있으니까 나의 그걸 빨리 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직에 있던 분들이 뭐 10년 좀 길게 한 20년 하고 그만두는 경우 네. 보통 10년 하고 그만두는 경우 있고 20년까지 하다가도 그래도 때려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뭐 3개월 전이니까 그 어떤 확고한 생각이 꿈이 있었다는 거 아주 틀림없는 얘기네요. 그럼 그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처음엔 참 어려웠죠. 그 어떻게 살았어요? 막막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경제 활동이나 이런 이지에 조금 이렇게 밝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림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 양 고생을 하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있던 학교가 이제 사립학교였었는데 그만두었던 학교가 네. 그 사립학교 이사장께서 제 아내를 거기다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 당시에는 사립학교에서 기혼자들은 안 쓰고 그랬었는데 네. 기혼자. 네네 어떻게 잘 보시고 그랬던지 그 사람이 너무 고생한다고 하니 교장 선생님 보고 가서 이력서를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길로 제 아내한테 전부 날 밥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사모님이 이제 선생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네. 우리 유 작가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네. 네. 그 유 작가가 다니던 그 재직하던 학교니까. 네. 그러니까 역시 잘 아니까 그렇게 또. 네. 참 작가로 키운다 그럴까? 어떤 그 일조하는데 상당히 그 재단에서 기여하셨네. 그러면요. 네? 정말 기여했네. 그런 거 아니었으면 참 정말로 한 길을 오롯이 오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미술계에 그렇게 이제 그런 집념을 가지시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어려운 건가요? 한마디로 어떤 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래도 그 생활하는 데에 신경 쓰이는 점이 참 많지요. 아마 교수님도 그러실 테지만은 뭘 하나 이렇게 머리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거 해결이 안 되면은 작업이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참.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뭐 작품이 또 이게 팔려야 되잖아요. 네.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뭐 팔기 위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전라도가 굉장히 보수적인 작업에 뿌리가 깊은데 보수적인 전통적인 네, 남하라든지 서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뿌리가 있는 데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고 유 작가 보고 네, 그랬죠. 그러니까 되게 구상미술 위주였고요. 서양화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어렸을 때 했지만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요.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미술생들한테도 많이 혼났어요. 너 뭐 재주가 있는 아이인데 왜 그림을 이렇게 못 쓰게 그리냐고. 근데 못 쓰게 그리냐고. 네네네. 그 어른들이 보기에는 다 작고 오셨습니다만은 전통 구상을 하시던 분. 네, 고정관념이겠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마음 먹고 화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놈이 제 마음대로 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만약에 계신다면 백회시대에 사신다면 지금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글쎄 말씀이에요. 그 당시 생각이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당시 서화 동양화가 아니면은 거의 매가 없었어요. 그러면요. 지금도 이게 미술품이라고 하는 게 이 경제하고 비례해 가잖아요. 그 변화가. 아마 특히 그 자립도가 약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 후배들 보면은 늘 코로나 전국이에요.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거지. 늘 코로나 전국. 네, 뭐 그게 무슨 작품이 돈으로 바꿔져서 그게 재생산해내고 뭐 에너지를 재창출하고 네. 그게 어렵다. 네. 물론 그게 화가들의 예술가들의 다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네. 특히 여기 서화 쪽이 강하다 보니까 네. 더 그런 건 이해가 가네요. 네. 그 조금 전에 그냥 늘 코로나 전국이라고 그 말이 참 와닿긴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극복하죠? 극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내한테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번 그런 때가 계기가 있었는데요. 호암미술관에서 한국의 선, 그러니까 라인이요. 네, 한국에서. 그것을 주제로 한 전시회 기획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광수 선생님께서 그거를 기획을 하셨는데, 오광수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어쨌든 저를 거기에 넣어주셔서 그때 이제 호암에서 그림을 큰 거를 사가셨어요. 그때 출품했던 작품을. 그러고 나니까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뭐 미술관에서도 한두 군데 이렇게 해서 그 후에 작품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 아쉽고 보고 물떠와기 큰 소리도 못 쳤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조금 제털 좋고 뭐 그렇게 물떠오라고 그러고.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기억은 안 나네요. 대략 한 십몇 년 됐죠. 10몇 년. 네. 어느 작가하고 내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내 작품이 인정받고 어떤 그런 순간이 되기 전까지를 터널을 지나다녔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작가를 내가 만났는데 일종의 터널이네, 터널. 그럼요. 터널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작가를 내가 만났었는데 이 작가도 한 10여 년 전에 그런 큰 그 미술관에서 어떤 인정을 받게 되고 평론가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작품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글쎄 인정받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컬하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작가끼리 얘기인데 뭐 어떤 거는 좋고 물론 이제 기본 레벨은 있죠.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닌 건 뭐 다 아닌데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과연 저거에 A래는 뭐 미술관에 아니면 A래는 평론가에 A래는 뭐 유명한 뭐 외국 평론가 저널리스트나 이런 데 눈에 들면 그 사람 취향이 맞으면 더 빨리 어필될 수 있는 거 아닌가도 싶어서 어떤 때는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방에서 작품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확보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더 어렵죠. 네네. 저희들 때만 돼도 그때는 뭐 이런 뭐 시스템이 아니었으니까요. 몇 분의 평론가에 의해서 거의 그렇죠. 그런 시대고 그분들의 눈에 안 들면은 늘 사각지대 뭐 저변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신문에서 신춘문예에서도 미술평론가를 평론했죠. 네네. 그 응모를 해서 당선돼서 나온 그 젊은 평론가들이 아마 그 사람들의 힘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박영택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젊은이들 의식 속에는 지역에 묻혀서 알려지지 않는 작가를 발굴해내는 것들이 자기들의 어떤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젊은 평론가들이 그 당시에는 좀 관심을 가져주고 그랬었습니다. 윤진섭 선생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옛날에 젊었죠. 네네. 그 덕을 참 많이 봤습니다. 윤진섭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 참 고맙게 생각을 하죠. 맞아. 그분들이 이렇게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작가를 찾아내서 알려주고 하는 것 그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평론가들도 그런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 묵묵히 작업을 이 작가가 결혼 3개월 전에 뭐 학교 그만둘 정도의 강한 집념이 있었기에 오늘의 어떤 그 영광스러운 그 뭐랄까요 작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탄탄대로에 열렸지 않았나. 뭐 앞으로도 더 계속 작업을 많이 해야 되지만 요즘 100세 시대로 하니까 지금 올해 몇이죠? 아마 70은 넘었습니다. 70은 넘었겠지.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뱅크시 되면 한 2, 30년 하잖아요. 뭐 못해서 한 20년은 작업해야지. 그러면 지금부터 작업이 더 익어가고 좋은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뭐 물어보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추구하는 작품의 세계, 예, 뭐 입체를 했던 평면을 했던 어떤 그 추구하는 세계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제 그림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전통의 기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라든지 전통 문화, 예. 그 중에서도 백제 문화의 그 신라처럼 화려하거나 그 세련되지는 않았지만은 누리면서도 그래도 깊이가 가지고 있는 묵묵함이 있는 그런 백제권에 살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의 기조를 많이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루미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빛과 이렇게 형태에 만나서 새로운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변신시키고 하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터키의 빗살문이나 이런 데서 찾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거나 혹은 판소리나 그 가락에서 느껴지는 맺고 끊고 길게 늘어뜨리고 휘머리 장단에 아주 빠르게 간다든지 이런 것도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서 많이 차용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역시 전통을 기조로 하고 있구나. 역시 너는 첫눈밖에 안 되겠구나. 한국 사람, 어떤 면 한국 사람이다. 근데 이제 화면 속에 나타나는 건 뭐 춤도 보이고, 네네. 뭐 어떤 경우가 있잖아요. 그 대신 못난이 아까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항시 내가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 시켜봐야겠다 혹은 그려봐야겠다 하면 이 스케치를 해가지고 밑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면 그냥 유화물감으로 그리는 것이 훨씬 더 보는 사람한테 강하게 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냐 아니면 이걸 반입체로 튀어나오게 하는 게 낫냐 그런 재료를 이제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캠퍼스에서 그냥 완전히 빼내서 공간에다 세워놓는 것이 훨씬 내가 구상했던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겠는 그런 데에 따라서 이제 재료가 설정이 돼요. 혹은 야 이런 거 우리나라 전통춤 중에서도 무슨 공옥진 선생의 병신춤이나 이런 거는 알루미늄 번덕거리는 거로 만들어 가지고 안 되지 않겠느냐 하면 이제 이 흙을 가지고 화려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요 흙을 가지고 이제 주물러서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장르를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하게 되고 재료도 여러 가지로 이제 변신시켜. 때로는 유화물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굉장히 그 윤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그릴 때 유화물감보다는 오히려 토속적인 맛이 나게 하려면 아크릴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든지요. 그래서 물감도 그 이미지에 따라서 내 구상에 따라서 정해지죠. 그래서 한쪽은 유화 쓰고 한쪽은 아크릴 쓰고 이런 것들이 화실에 보면 나눠져 있는 편이지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유 작가가 추구하는 그 테마는 이제 한국적인 거, 이런 거, 옛날 전통에서 왔다고 하셨는데, 거기 이제 병신춤이나 또 탈춤? 부채춤, 판소리 가락, 판소리 가락. 이런 것들이, 재료와 크게 관계없이 그 생각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티브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을 하고 그것을 평면으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반입체로 할 것인지 그냥 입체로 끄집어내서 만들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 위에. 근데 가끔 이제 우리 같으면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러면 재료도 어떤 면에서 낯이 설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런 건 전혀 늘 무관하세요? 익히 이렇게 다뤘던 재료들이라서요. 늘 옆에 가까이 놓고 예를 들면 겨울철 같은 데는 앉아서 객석으로 앉아서 그리기만 하면 조금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적인 거를 해서 막 망치를 두드려서 만드는 것도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작업 방향도 여러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또. 아마 그래서 그 이것저것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작품량도 많아질 수 있었지 않나 싶어요. 또 다양도 하고. 네네. 한 가지만 하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작가 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아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쭉 들어오면서 미술관을 이렇게 쭉 봤어요. 미술관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 가지셨어요? 그런 생각은 얼마 됐죠, 실은. 근데 이제, 이제야 철이 좀 들어가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에고이스트 같이 살았잖아요. 그냥 이 화가 된다는 일념 하나 가지고. 근데 이제 철이 들어가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한 세상을 저 좋아서 하는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근데 너 참 복받은 놈이다. 라고 이제 잠은 자다 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가 한평생을 좋아서 하는 일만 하고 살고 끝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 한 일이 어떤 공익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그 삶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되뇌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사 와서 쭉 가꾼 나무나 또 해놓았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좀 공유화시켜서 누구나 와서 나무 좋아하고 그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문 연 지가 한 달 정도 됐죠. 그것도 이제 나눔의 철학을 이렇게 실천하시는군요. 또 봉사도 하시고, 나만 혼자 좋아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즐기자는 의미로 아주 넓은 의미로 해석이 돼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저널이라고 있는데 이걸 발행하신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게 한 30년이 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지역에 살다 보면 정보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각 장르, 문학, 연극, 사진, 디자인 다 포함해서 한두 사람씩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문화정보 잡지를 하나 발간을 하자 하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30한 2, 3년 됐나요? 월간지인데 한 번만 2달을 이렇게 묶어서 만들고 나머지는 매달 쉬지 않고 지금까지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